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세 번째 과목인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에 관한 과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위치는 20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청소년 상담의 이론 부분과 또 상담 연구 방문과도 좀 다르게 우리는 이제 심리 검사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가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담을 하기 전에 내담자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라고 하는 개념은 가장 이제 넓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요. 이 평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쓰는 심리 검사 도구 같은 것도 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행동을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내담자에 대해서 평가, 어세스먼트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면담이라든가, 면담은 예를 들면 심층상담, 1대1로 하는 심층상담이 있을 것이고, 집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기타 자료 같은 게 있겠죠. 내담자의 어떤 개인사라든가, 이력, 우리가 가족력 같은 것도 해당되겠죠. 가족력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역사, 개인의 역사와 관련된 이런 자료들,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서 우리는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질적인 이상이라든가, 정신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가족력이라든가, 생물학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그 과정 중에서 각각 다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과목에서는 주로 이제 심리 검사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평가 내지는 또 검사지라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개별적인 심리적 구성물인 성격이라든가 흥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측정하는 그러한 도구들에 대해서 이 과목에서는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교재 208페이지 보시게 되면 심리평가의 기초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니까 이제 책을 좀 보면서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리검사라든가 면담이라든가 행동을 관찰한다든가 개인력 또는 개인사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병적인 어떤 그러한 이력들을 살펴봄으로 해서 그 내담자, 즉 개인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합해 나가는 절차라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나오는데요. 이런 거 읽어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웬간하면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또 4번에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심리검사 결과를 가장 중요한 해석의 근간으로 사용하지만은 그 결과만으로 개인을 평가할 수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심리검사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합적인 평가를 할 때는 그 내담자에 대해서 상담 도중에 또는 심리검사 실시 도중에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관찰하다든가, 또 필요하다면 1대1 심층 상담이나 집단 상담, 또 필요하다면은 어떤 개인력, 가족력들을 살펴봄으로 해서 보다 더 현실감이 있는 그런 해석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를 알아두실 게 뭐냐면, 해석을 할 때는 이게 아주 강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기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해석회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상담이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초기 접수 면접부터 시작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그 상담 도중에 어떤 평가를 했을 때는 그 평가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담과 어떤 검사에 대한 해석은 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회기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해석 회기를 달리하라, 이것이 하나의 원칙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담이나 평가 그 자체는 연이어서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해석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그 장면은 해석 회기를 좀 달리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요즘은 많이 얘기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9페이지로 가서 심리평가의 정의입니다. 자, 심리평가의 정의. 방가로 2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좀 더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방가로 2번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성격 또는 능력 및 그 밖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의 내용과 그 정도를 밝힐 목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마련한 문제나 혹은 직업을 제시하고, 그 사람의 행동 또는 그 결과를 어떤 가정에
표준적 관점에 비추어서 질적인 혹은 양적으로 기술하는 조직적 절차를 의미한다. 뭐 문장이 길고 말이 어려운데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첫 줄에 나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 그러니까 심리적 특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행동이 이상 행동도 있겠지만 여기는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합시다. 성격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흥미, 가치관, 태도 이런 것도 되겠죠. 이런 추상적 개념을 우리가 딱 정해놔놓고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만들어 놓은 하나의 도구가 필요해요. 문제라든가 문항지라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사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검사지 또는 작업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퍼포먼스 테스트라 그래서 수행 검사 같은 거, 뭐 지필 검사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제시하거나 또는 기재하게 해서 어떤 표준적 관점, 우리가 보통 규준이라고 그러죠. 규준, 노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규준에 맞추어서 그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그 결과,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 구성물을 표준화된 문제를 제시해서 그 나온 결과를 표준적 기준의 관점에서 비추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량화된, 그죠? 수량화된 수치, 우리 일반적으로 객관적 검사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 질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투사적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의 조직적 절차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러한 심리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심리 검사, 행동, 관찰, 면담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개인적인 어떤 상황, 여건, 환경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내리는 것을 우리는 평가, 심리평가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209페이지 밑에 보면 나오죠. 심리평가란 이렇게 나오면서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 당연히 평가자의 주관적 요인이 개입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전문적 활동이며 다양한 정보를 얻고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평가는 단순한 심리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 면담도 포함된다. 그리고 표준 방식에 따라 수검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적인 방법이 좋을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질적인 방법이 좋을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검사보다는 면접이 나을 수도 있겠고 그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출문제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심리학적 측정입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뭐 용어적인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다만 측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측정, 우리가 뭐 보통 요 단어 하나만 구분하시면 돼요. 이 단락에서 측정과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척도는 영어로 뭐 스케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서 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수를 부여하는 건데 주로 이제 우리가 양적 평가를 할 때 어떤 수치를 부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MBTI 같은 경우는 뭐 70점 이상 T 점수를 부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를 부여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측정이라고 그러고 이를 수를 부여하는 어떤 원칙이라 그럴까요? 원칙 아니면 체계적인 어떤 조건 수를 부여하는 원칙이나 체계적인 어떤 조건 이런 것을 우리가 척도라 그러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검사 도구예요. 검사 도구. 그 다음에 단순히 수를 부여하는 그 행위 그 자체를 우리는 측정이라고 해요. 이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측정은 수를 부여하는 것이며 척도는 그 수를 부여하는 하나의 원칙이나 체계화된 과정을 얘기한다. 다시 말해서 검사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다. 뭐가 척도는 이거 여러분들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의 심리학적 측정과 관련해서 제일 밑에 보면 방가로 8번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방가로 8번 가운데 조금 밑에 이와 같이 구성 개념인 심리적 특성은 간접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추상적 개념이므로 이러한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고안함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점이 되게 된다. 자,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어떤 성격이라든가 또는 뭐 흥미라든가 인성, 그 다음에 적성, 지능, 가치관,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죠. 뭐가 성격이고 뭐가 지능인가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은 제대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당도라든가 신뢰도 같은 것들을 잘 찾아서 또 잘 구비를 해서 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심리평가 시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리평가는 검사지도 마찬가지고 면접이라든가 행동관찰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제 일단 평가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세스먼트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라포라고 하는 말 쓰죠? 라포. 보통 우리말로 하면 라포를 치료 동맹이라고 하죠. 치료 동맹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신뢰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무슨 친밀 교감 이런 말도 쓰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심리평가를 할 때는 충분한 평가동맹, 치료동맹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정서적 검사와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검사지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가 어느 정도 신뢰감이 있는 상태에서 내담자가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211페이지에는 우리가 심리검사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과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든 검사지이긴 한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슨 오차와 같은 아주 돌발 변수에 의해서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피검자 변인이라고 해서 여기서 피검자 또는 검사자, 어려운데 피검자 그러면 일단 모르게 쉽게 내담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검사자 그러면 상담하는 상담 전문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피검자 변인은 뭐냐면 내담자의 상황이 검사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검사자 변이는 상담자의 태도라든가 언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의 수준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피검자 변인 같은 경우에는 피검자가 심리검사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거나 거부하는 거나 저항의 어떤 상황이라면 검사에 대해서 왜곡된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충분히 치료동맹, 여기 나오는 평가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신뢰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검사자 변이는 검사자가 가지고 검사자의 어떤 연령이라든가 성이라든가 검사자의 어떤 수련, 경험 또는 수준, 보통 어떤 전문성의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고, 또 글쎄요, 아마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어떤 그 상담자의 외모랄까, 검사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매너, 태도, 언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검사 상황에 따라서 변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하는 장소라든가 또는 시간이라든가 또는 검사지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검사지가 문항이 많다든가 적다든가, 그죠? 또는 문항 자체가 좀 난해하다든가 너무 또 유치하다든가, 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검사지 그 자체의 어떤 결함보다는 주변적인 상황에 의해서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심리평가의 과정에 보면 먼저 의뢰된 문제를 평가해야 됩니다. 호소 문제를 잘 챙겨야 되겠죠. 호소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챙겨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해서 그 212페이지 가운데 종류에 보면 문제의 내용과 관련된 지식을 획득해 놓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호소하는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평가자, 다시 말해서 상담자는 만약 이것이 불안장애냐, 정신병이냐, 성격장애냐, 또 기질적 내 증후군에 관한 문제이냐 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되며, 또 그러한 개념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조작적 정의 이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한 정신병리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 과목에서 배울 때 이상심리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정신질환병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DSM, 요즘 5년까지 나왔습니다. DSM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10가지의 대표적인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건강염려증이라든가 또는 경조증이라든가, 그죠? 또 조현증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DSM-5 이름 아시죠? 그 정신장애 진단 및 우리가 그 총남, 편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나오는 그 수없이 많은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심리평가가 진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해석에 관한 부분은 뭐 이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 상단에 기출 문제 한번 볼게요. 이러한 심리평가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임상적 판단을 합니다. 내담자와 이제 직접 치료적인 장면에서 어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능하면 어떤 기억에 의한 것보다는 정확한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활용해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과거의 어떤 규준이나, 규준이라고 하는 말 있죠. 어떤 과거의 기준 같은 것보다는 현재의 최신의 규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슈퍼비전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슈퍼비전. 내가 아무리 뭐 전문가를 하더라도 늘 사람은 오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좀 아직 불완전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피드백 받고 슈퍼비전 받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평가자는 자신이 세운 가설을 지지하는 자료와 지지하지 않는 자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연구과제 수행할 때 보면 나는 이런 방향으로 주장을 하는데, 또 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누구누구의 몇 년도 연구는 나를 지지하는데, 또 몇 년도에 누구누구는 비슷한 연구 과제물에서 나와는 조금 다른 견해를 제시한 것들도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양심이라는 거죠. 전문가로서의 어떤 올바른 태도이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가할 때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제4절에 심리검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심리검사지는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평가의 한 영역에 속하면서, 심리검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개인차에 대한 부분을 과학적 절차에서 밝혀내는 것이라고 보겠고요. 이러한 심리검사의 목적이 시험에 가끔 나오죠. 213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일단 심리검사는 예측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심리검사, 모든 어떤 심리검사는 예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뭐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단의 목적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심리검사지를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개인의 개성이나 적성, 뭐 지능 이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뭐 회사 같은 데는 조직 을 구성할 때라든가 인사 배치라든가, 군대 같은 경우는 뭐죠? 뭐 군종에 따라서, 또는 군의 어떤 우리가 뭐라 그러죠? 군인들을 우리가 보통 뭐 보직이라고 하죠. 보직을 뭐 지금 군대도 일빵빵 이렇게 소총수로 근무했습니다만은, 그 개인별로 무슨 뭐 탱크 같은 거, 포병 무슨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뭐 기관병에서 저는 인사서기병이었는데. 뭐 행정병을 뽑는다든가, 뭐 수송부의 운전병을 뽑는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쓰임새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런 내용들 추가적인 목적도 한번 참고를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214페이지에 향상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뭐 테스트라든가 측정이라든가 척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미세한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리하면, 검사라고 하는 것은 대답될 일련의 질문과 과제를 제시해 놓은 것으로 적성검사, 학업 성취도 검사, 우리 학교에서 보는 시험지, 그죠?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것을 우리가 일단 테스트,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메저먼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측정이라고 하는 것, 자, 어떤 속성을 수량하는 과정에서 수를 부여하는 것, 자, 측정, 메저먼트라고 하는 것은 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별표 2개 땅땅 있으면서 제가 척도라고 해놨습니다. 척도. 그래서 잰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여하는 원칙이라는 말은 잰다라는 뜻이고, 재는 것이니까 하나의 도구로서 검사 도구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평가, 에볼루에이션은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가는 이러한 다양한 어떠한 방법들을 다 품고 있는 가장 큰 광의의 의미의 뜻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또 역시 뭐 검진, 사정, 진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봐주시고, 이 진단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뭐
다이어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진단도 사실은 우리가 상담 장면에서 많이 씁니다. 우리 진단 이러면 꼭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의사들만 사용하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상담 분야에서도 바로 이 진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조금 전까지 공부했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기출 문제는 우리가 심리 검사가 측정하는 심리적 속성의 특징은 뭐냐 하는 문제에 기출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215페이지 가운데 보면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속성의 특징으로는 일단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작적 정의를 해서 어떤 필터링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론적 구성 개념이며, 또 심리적 측정을 통해 객관화가 가능하다. 객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수를 어느 정도 부여하면서 그 결과를 양적인 내용으로 끌고 와서 분석을 한다.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속성의 측정은 조작적 정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측정이 불가능하다. 성격, 지능, 적성 보일까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잽니까? 줄자로 잴까요? 체중계로 잴까요? 없죠. 그러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밖에 잴 수 없는 그러한 심리적 속성의 특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리검사의 윤리입니다. 뭐 너무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뭐 일단은 검사 윤리에서 뭐 불필요한 내용까지 검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비밀을 보장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또는 사생활에 침범을 하는 그러한 문항이나 질문은 좋지 않다라고 되고, 타당도나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이러한 방법은 좋지 않겠죠. 그 다음에 216페이지에 나오는 동의서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검사의 과정이나 검사 결과에 대한 통제권, 검사 결과 또는 검사 자료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바로 상담자가 아니라 내담자, 다시 말해서 피검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자의 자격, 윤리와 관련해서 자격이야 당연히 우리가 합리적인 절차나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또 충분한 수련 경험과 또 임상적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한 그 검사지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이 검사자의 자격에 보면은 예를 들면 어떤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거나, 이것은 왜냐하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걸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영역이 아닌데, 그죠? 자신의 전문 영역이 아닌데 마치 전문 영역인 것처럼 실시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검사자의 자격에 어떤 제한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 심리검사지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와 결부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청소년 상담사 2급의 세 번째 과목인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첫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17페이지 제6절 심리검사의 역사부터 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